네, 슬기로운 국회 생활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석이 걸렸던 서울에서 강남 3구 5석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강북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미래통합당 서울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8년 만에 여의도 정치에 이제 복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라서 네. 이 상황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이 일단은 미래통합당 전국위를 통해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 상황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가결이 오늘 오전에 사실은 당선자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 양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통과가 됐는데 방금 같이 발표해서 봤습니다만은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내정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측에서는 지금 약간 또 유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잘 협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반발 기류도 여전히 있고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렇지요. 봉합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도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당에서 우리가 이번에 참패를 했지만 84명이라는 당선자도 있고 또 당내에도 다른 좋은 분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전례가 없는 패배를 당한 정당에서 이 원내 원외 당내 당외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이 당 바깥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당 바깥의 인재들도 모시고 또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지금 이 내정자라고 해야 될지 네. 저분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예.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중도적이고 또 경제 밝은 분이니까 당에 아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우리 당내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영세 당선인께 모셔놓고 이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그만큼 권영세 당선인은 8년 만에 복귀는 하셨지만 4선 중진 의원이고 또 이번 수도권 참패 이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승전보를 안겨준 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충분한 위치에 계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그렇게 겁니다. 인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이 강남 5석이라고 그랬는데 강남에 7석이고 네네. 제가 하나 더해서 서울 전체에서 8석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전에 이제 당선인 총회 갔다 오셨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그런 자리에 가셔서 이제 8년 만에 가시다 보니까 감회도 남달았을 텐데 이게 마냥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인 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 특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게 또 비공개로 전환이 돼서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정도만. 안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어려운 선거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다 기쁘겠지만 이게 오늘 다 모여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이게 246호인가요? 거기에 의석들을 거의 채웠어야지 마땅한데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 회의 내용이 이게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좀 여러 가지 착잡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착잡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지금 그 자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주로 들었습니다마는 근데 다행인 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당의 지금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당의 앞날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견 개진하는 거를 보고 저런 에너지를 잘만 모아 나간다면은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의 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권영세 당선인 이번 선거 총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8년 만에 여의도 정치에 복귀를 하셨고 앞서서 19대 총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과반 압승을 하던 그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이끌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주중대사도 예, 역임을 예. 하셨기 때문에 그 8년의 공백이 나름대로 굉장히 또 바쁘게 한 지내셨을 3년은 텐데 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당선 소식 최종 들었을 때요? 뭐 어느 정도 지난 뒤에는 이제 이길 수가 있겠구나, 더 이상의 추격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사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 2012년 선거죠. 당시에 사무총장으로서 뭐 공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선거를 지휘를 하는 위치에 예. 있었는데, 그 당시도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 네. 100석이나 120석이나 될까 말까. 그때가 뭐 이제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그렇죠. 임한 첫 번째 선거였죠. 그때도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체제로 예. 전환이 되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그만두고 이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참패를 하고, 디도스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디도스 사건도 예.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100석, 120석이 예상이 될 때인데, 그 당시에 뭐 곡절 끝에 공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고, 또 그 당시도 바로 저기 김종인 그때 비대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우리의 주요 이 공약으로 내걸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120석을 예상했던 그 의석이 저는 떨어졌습니다만은 150석을 넘는 그 과반수를 넘기는 걸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공천이 중반 정도 갈 때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뭐 여당 쪽에서 저기 긴급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뭐 돈풀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좀 저기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했습니다만 괜찮았는데, 이제 그 후반으로 가면서 소위 호떡 공천이라는 얘기 나오고 비례대표 공천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말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뭐 결과는 아주 참패로 됐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민심이라는 게 참 특히 선거 임박해서는 굉장히 빨리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늘상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 또 더욱더 절실하게 느낀 그런 선거였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이길 수가 있겠다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뭐 거의 1000표 이하로 추격당하면서 혼났지요. 890표 차 이렇게 신승을 하셨는데 과거에 또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의정 활동하신 게 아니고 영등포에서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용산으로 지역구 옮기셔서 신승을 하셨는데 첫 선거죠. 과거는 여기가 이제 보수의 좀 텃밭으로 많이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사실 뭐 이전에서도 뭐 용산 같은 경우를 거의 지금의 미래통합당 전신에서 많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쉽진 않은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민주당의 뭐 바람이 워낙 거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서울 선거는 뭐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덩이로, 강남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덩이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의 성향이 조금 강한, 용산이 좀 강한 거는 뭐 제가 먼저 있던 데보다 강한 거는 틀림없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이 만약에 그 여당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또 이 보수 성향이 용산이 뭐 대단히 강한 것처럼 알려진 것도 약간 착시가 있는 게, 우리 황 대표께서 이 용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뭐 더욱더 이게 좋은 지역으로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진영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또 구청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한 3~4% 정도 보수가 좀 우위에 있다 그럴까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는 이게 뭐 5~6%, 10%가 가까이 움직이는 게 서울의 이 판세이기 때문에 요번에 뭐 그렇게 만만하게 이길 때서 그냥 이겼다 이러기는 뭐 제가 제 지역위에서 제가 이겨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데입니다. 그 통합당의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놓고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들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당선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픈 지적은 뭡니까? 글쎄요.
이제 막말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가 제일 아픈 지적이고요. 예. 사실은 보수가 이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품격 없이 막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당할 때가 제일 아픈 부분이고, 근데 네. 그 외에도 이 공천 막바지에 이렇게 좀 혼란을 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공천 잘못으로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게 정설 예.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상기를 시켜줘서 아마 이번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런 부분들 다 아픈 부분들이지요. 그 보수의 품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보수답지 못했다, 뭐 이런 예, 예. 의미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그렇습니다. 과거 선거 때를 보면 보수의 위기가 있을 때 보수는 정말 잘 뭉치는 예, 그런 예. 모습들을 많이 예. 봐왔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당선인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선 그 뭉치는 부분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보수가 이게 탄핵 이후에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신히 이게 미래통합당으로 이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완벽한 봉합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걸로 보이고, 네. 또 거기에다 이제 저 품격 문제까지가 연결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보수의 통합 문제, 이거 뭐 당도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미래에다가 통합하고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직도 통합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건 뭐 원내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원내뿐만이 아니라 원외에서라도 이게 당이 지금 원래는 뿌리가 뭐 같은 데긴 하지만, 그 옛날에 그 저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 또 심지어 국민의당 출신들도 일부 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예. 다양한 그룹들이 실제로 미래에는 제대로 좀 통합이 되는 미래통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통합당의 패배의 아픔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 네. 특히 대권 주자들이 이번 총선 패배로 인해서 많이 소멸됐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이후에 권영세 당선인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보수로 집권은 기대난망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명칭을 그냥 편하게 홍준표 대표로 한다면, 홍준표 그 당선자 대표 그로 한번 내세워서 한번 졌지 않습니까? 예. 뭐 본인은 한 20몇 %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마 더 좋은 후보가 있었으면 훨씬 더 얻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 보수의 어떤 품격이랄까, 또 보수의 이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갖춰진 후보래야 우리가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홍준표 대표 같은 후보로서는 뭐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수의 후보들이 소멸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멸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고 좀 예. 어려워졌죠. 예. 그분들이 이제 당선이 됐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날개를 달았을 텐데, 이제 낙선이 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가중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에 더해서 앞으로 시간이 2년이면은 뭐 얼마든지 새로운 후보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부터 무슨 뭐 대권 주자였습니까? 예. 오늘 갑자기 대권 주자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당선이 됐긴 했지만, 대권 주자 자체는 얼마든지 등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어떤 면에서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가 실현이 된다면은 사실상 당의 어떤 그 체질을 바꾸고 이념을 바꾸고 뭐 정체성을 바꾸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 그 이 임무고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아주 좋은 대선 후보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 일련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 형성이 구도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는데, 네. 다음 날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인데 아직까지 이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네. 거기에 후보군으로 권영세 당선인 네. 많이 올라 있는 모습 봤습니다. 예. 본인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하루 차이든가요? 예. 예. 그 우리 5월 8일인가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돼 있던데, 아무래도 지금 당이 어수선하고 지금 비대위 체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 말겠다 얘기를 하기가 좀 네.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당에서 제가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이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반드시 뭐 원내대표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뭐 움직이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뭐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예. 천천히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서울 용산 4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당선인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